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우리 기본서 28페이지죠. 예, 중개업이 있는데, 중개업은 이제 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 이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그 의뢰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그림 그려드렸듯이 양쪽의 의뢰가 있어도 되고, 한쪽의 의뢰만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행위를 가리키는 거니까 만약에 보수를 안 받았다면 이거는 이제 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으로 행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번 했다, 어쩌다 한 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업이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니은번에 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뭐 이런 말 나옵니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 주실 거고요. 판례 잠깐 볼게요. 이 판례 이제 좀 중요한 판례인데, 1번 판례는 뭐 내용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쭉 쓰여 있고, 2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거기 우연한이라는 단어랑 단 1회라는 단어랑 각각 채색 한 번만 잡아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이런 얘기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계속성과 반복성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연성이라든지 우연한 기회 또는 일회성, 단 1회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이건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다가 우연한 기회에 우연하게 뭐 단 1회 이런 단어들 나오면 막바로 뭐가 아니다, 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계속성과 반복성 뭐 이런 걸로 가지고 한다. 그 다음 30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구별의 실익, 그러니까 이제 중개와 중개업을 왜 구별해야 되느냐. 구별의 실익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릴게요. 무등록으로, 그러니까 등록 없이,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유등록이고 없으면 이제 무등록이 되잖아요. 무등록으로 중개를 하는 것과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중개를 하는 거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하는 거. 그래서 무등록 중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건 해도 된다, 적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등록 중개는 처벌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적법한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무등록 중개업은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처벌을 할 건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3천, 3년 3천으로 처벌을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와 무등록 중개업은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 처벌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쪽 넘어오시다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즉 개공이 있는데, 이 개공은 종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공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듯이 개인인 개공이 있고 법인인 개공이 있고 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인 개공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인 개공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인인 개공,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말하자면 그 등록하는 뭐 이런 자를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칭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좀 내려오다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부칙상의 개공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칙상의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시험이 85년도에 이제 시험이 있었었는데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이 있었었는데 85년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들이 말하자면 이 땅에 이제 탄생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시험 거쳐서 이제 개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럼 그 전에는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안 했을 거냐? 아니에요. 우리 이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에서부터 중개업을 했다라는 기록 문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중개인이라고 이제 보통 불렀었거든요. 예, 근데 이 중개인들이 뭐 안 보고,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격은 없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아니더라도 개공은 개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칙이라고 하는, 부칙이 뭐냐면 법을 다 만들고 나서 맨 밑에다가, 법을 만들고 나서 맨 밑에다가 좀 추가할 것들,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시행일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쭉 적어 놓는 거를 부칙이라고 하는데 그 부칙에다가 그냥 하나 언급을 해서 과거에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공이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부칙상의 개공은 뭐는 없는 개공이냐면 자격은 없어.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공은 맞으니까 등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격은 없는데 등록은 가지고 있는 그런 개공이다. 특별한 개공이죠. 특이한. 부칙상의 개공은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기득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20년 전에 처음, 이제 정확히 말하면 21년 전에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부칙상의 개공, 즉 중개인들이 전국에 한 12,000명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한 뭐 2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거의 뭐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분들이 있었는데 뭐 한 20년 만에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한 전국에 2,700분 정도 살아 계신다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이분들이 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웬만큼. 그러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이 종별은 없어지는 종별이고 사그러드는 종별이에요. 그럼 전국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만 남게 된다. 자, 오른쪽 31페이지 넘어오시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서 자격을 교부받은 자격 번호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을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밑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소속이 되어진 공인중개사인데 하는 일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는 일은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32페이지 넘어가시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 아닌자여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닌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하는 뭐 이런 자들을 칭합니다. 일단 이제 용어 파트는 이따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론 한번 쭉 보고 4교시 때에는 총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제 4절 넘어와 보겠습니다. 4절. 4절에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이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중개대상물.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 관련해서 우리 출제 회차를 좀 보면 매년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볼 건데 일단은 그 4절 오른쪽 여백에다가 그림을 좀 하나 그릴게요.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 건데 좀 큰 원을 하나 그려서 부동산이라는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민법상의 개념인데 뭐 민법뿐만 아니라 여타 법률에서도 이제 부동산의 정의를 다 내리거든요. 근데 그 민법상의 부동산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인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이걸 중개대상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더라. 다시 한번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부동산 안에 들어가는 포함되어지는 중개대상물을 좀 볼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면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쉽잖아요.
부동산 이퀄 중개대상물이고 중개대상물이 이퀄 부동산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위치하는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는 애들이 뭐예요? 뭐에는 들어가지만 부동산에는 들어가지만 중개대상물에는 안 들어가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예를 좀 하나 들자면 청와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청와대. 자, 그럼 청와대는 부동산이다 아니면 동산이다.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는 부동산이죠. 청와대는 동산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청와대는 부동산인데 청와대를 중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청와대를 중개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청와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예,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해서 이제 중개대상물의 어떤 판단 기준 뭐 이런 거를 좀 먼저 잠깐 좀 보고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 42페이지로 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4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42쪽이에요.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법정 중개 대상물의 해당성. 그러니까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가 가능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알선하는 건데 중개의 그 정의상 중개란 뭐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 행위라는 게 뭐야?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다 거래잖아요.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요. 거래가 가능하지 않으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청와대는 결국에 뭐가 안 돼?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한 장 더 넘겨보면 또 개입 가능성. 이제 44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에 중개 가능성. 이게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개입할 여지가 없으면 중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매매한다 이러면 이거 우리가 개입할 수 있잖아요. 매매라는 원인행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거다. 상속받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럼 상속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예, 상속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세 가지 요건을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3개. 자, 우리 아까 여기 그림 그린 대로 다시 이제 오셔도 돼요. 우리 그림 그린 데가 책이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33페이지네요.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첫째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이 있을 것. 그죠? 예, 규정. 예. 그러니까 규정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제 제가 좀 이따 읽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가능해야 돼. 거래 가능. 예.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거래가 가능해야 돼.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중개할 수 없는 것이죠. 상속 같은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개입도 가능해야 돼. 개입 가능. 예. 거래 가능, 개입 가능. 자, 우리 청와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은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예, 결국에 개입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거래 가능해야 되고 개입 가능한 거. 뭐 예를 하나 좀 들자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예, 그러면 그건 무슨 지예요? 사유지죠. 그럼 사유지면 토지란 말이야. 예, 토지는 부동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일단 규정이 있죠. 예. 그 다음 사유지니까 팔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판다라고 하는데 개공이 뭐 해줄 수 있어요? 중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3조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토지라는 규정이 하나 있네요. 토지.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동이나 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의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게 대표적인 정착물에 들어갑니다.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이 뭐가 이제 들어가느냐면 0, 2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령의 준말이에요. 대통령령 2조에 보니까 1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들어가네요. 임목. 예, 그다음에 2호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중개대상물은 법정 중개대상물은 5개가 되는데 요거 우리 제가 칠판에 한 번만 좀 적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개대상물 규정을 한 번만 적어봅니다. 1. 토지가 있어요. 토지. 2. 건축물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 3에 보면 그 밖에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토지의 대표적인 정착물인데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을 세 번째 중개대상물로 삼고 있고 네 번째 임목이 있고요. 5번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이렇게 5개를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개밖에 안 되니까 나 그럼 5개 외워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저거 5개만 외우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규정을 암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그 득점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우리 31회 본시험에 나왔던 문제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번 31회 본시험에 가압류된 토지 이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가압류된 토지. 자, 우리 그러면 가압류라는 거는 채권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어서 여기 토지에다가 가압류를 해놓은 거야. 그럼 이 토지는 가압류를 해놓은 걸로 봐서 얘는 사유지란 말이에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땅에다가 가압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이 토지는 일단 규정이 있어. 그럼 사유지니까 거래가 가능해. 그죠? 거래가 가능하면 개입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얘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토지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압류된 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5가지를 암기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5가지를 암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그 11월 12월 과정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문제 출제하는 그 트렌드 자체가 절대로 암기해가지고 맞히는 문제들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거 출제 안 한다고요. 요번에 이제 31회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막 신나게 암기한 사람들은 딱 3개 정도 문제를 맞췄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신나게 암기한 사람은 3문제, 나머지는 손도 댈 수 없는 암기한 사람은 절대 문제 못 푸는 문제들이 요즘에 문제들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거는 이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달라?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비교. 규정은 다 있어. 규정 없는 거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규정은 다 있는데 거래가 가능한지 개입 가능한지 이거를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 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넓은 항목 안에서 중개대상물인 거 왼쪽,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오른쪽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 2가지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중개대상물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작업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개대상물 5개를 외운다고 해가지고 절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들은 이해 내지는 비교하는 문제들이 대량으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우리 중개사법을 이제 여러분 선배들은 다 암기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한다고 해서 절대 못 맞춘다. 문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럼 이제 토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토지는 우리가 이제 뭐 가령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사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유지는 당연히 이제 중개대상물이 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일단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토지란 최대 만조위선 안쪽의 부분을 토지라고 정의해요. 최대 만조위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의 수위가 1년 중에 가장 높을 때 바다 쪽이 아니라 육지 쪽의 부분을 토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바닷가라든가 바닷가 또는 뭐 간석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과감하게 여러분 이건 토지 아니야 이렇게 제끼셔야 돼. 이건 토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제끼셔야 돼요. 예. 자, 우리 그러면 뭐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는데 사유지인 하천 같은 거는 어때?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면 하천은 무슨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한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강은 우리 사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 한강의 일정 부분을 사인이 소유하게 된다면 그게 사유지인 하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지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바닷가 간석지는 왜 안 되는 거냐면 이 바닷가는 만조위선 안쪽이긴 하지만 거래가 안 돼. 이거를 한자로는 빈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학개론에서 아마 이제 그런 거 아마 배울 거예요. 학개론에서 빈지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 될 수 없어. 이거는 그 공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공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토지인 것이지 사유지가 될 수 없고 간속지는 갯벌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갯벌은 이제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가 이제 존재해야 되느냐면 지붕, 그죠? 예. 그리고요. 지붕이 이제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장에, 저 공중에. 그러니까 이제 벽이나 벽 플러스 또 기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공작물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를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주택 같은 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 같은 거. 아파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파트. 이건 당연히 되겠죠? 근데 아파트의 분양권 같은 것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어요. 미래의 장래의 건축물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분양권 말고요. 당첨만 되어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당첨권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또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뭐냐면 분양받은 지위, 분양을 이미 받은 지위라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첨만 된 거라 아직 건설회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첨만 된 권리. 이런 건 그냥 증서의 개념으로 봐서 이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동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의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쉽게 이동 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의 물건 이런 것들을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건축물이 대표적인 뭐에 들어가요? 정착물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볼트나 너트로 만들어진 세차장 구조물 뭐 이런 거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 요거 세차장 구조물 이런 거는 볼트와 너트로 만들어진 세차장 구조물이니까 그 볼트와 너트만 풀러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철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동 해체가 용이하게 되면 해체가 용이하게 되면 이건 중개대상물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없는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될 수 없는 예, 이거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 될 수 있는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리면 건축물 중에서도 다 이제 정착물이겠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건축물로 보지는 않지만 건축물에 준해서 이제 그 부동산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명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 예, 요거 좀 잠깐 먼저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책을 좀 잠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우리 이제 보통 책을 사면 우리 이제 집에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나만 보니까 다른 사람 책이랑 바뀌거나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책을 뭐 가져가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아니면 다른 식구들이 책을 뭐 실수로 버려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건데 집에서 혼자 계시니까. 근데 학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더러 또 책도 좀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학원에서 보면 일반적인 현상이 그래요. 뭐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랑 뭐 이게 왜냐면 책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에다가 보통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아무개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물건인데 그 물건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행위 이거를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요. 물건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행위를 무슨 방법이라고 한다? 명인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의 집단에다가 이름을 써놓게 되면 그 나무는 누구 거가 되느냐면 그 명인 방법을 표시한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릴게요.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몇 그루 나무에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를 쳐놓고요. 이 울타리에 있는 나무들은 갑거야 이렇게 만약에 표시를 해놨다면 이건 갑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산도 갑거야 토지 소유자도 갑이야 이러면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이 울타리 쳐져 있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토지나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특별히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것도 산도 얘 거고 울타리 쳐져 있는 이것도 얘 거니까. 근데 이거는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산이 내 거면. 그죠? 등기만 치면 이거 당연히 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을이 거란 말이야. 을 거.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으면 상관없는데 다르다면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산을 거래할 때 나는 산을 샀어요. 그럼 당연히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울타리 쳐져 있는 나무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나무들은 토지를 매수하면 이 정착물인 이 나무들은 이거 일종의 부합물이라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귀속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즉 울타리 쳐져 있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큼은 제외란 말이야. 이거는 빼고 파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치 여기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건물이 있는 것처럼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돼요. 이거 자체가 부동산이다. 해서 우리가 건축물, 토지 이런 것만 부동산이 되는 게 아니라 있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얘도 부동산이지만 또 중개대상물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 토지, 건축물 제외하고 여기에 들어가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주실 겁니다. 임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기된 20개 집단을 임목이라고 해요. 임목은 등기된 20개 집단이구나. 일단 여기 등기라는 거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는 명인 방법이었잖아요. 그럼 명인 방법과 등기의 차이는 뭐냐? 자, 여기다 한번 여백에다 한번만 좀 적어봐 주실래요? 명인 방법은 뭐고? 등기는 뭐냐? 뭔 차이가 있냐? 명인 방법은 뭐를 나타내는 일체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일체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만 표시하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소유권만 표시하잖아요. 명인 방법은. 근데 등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등기를 갖추게 되면 얘는 소유권도 표시를 하지만 그죠? 다른 권리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른 권리 뭐 예를 들자면 저당권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겠죠. 왜?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만 성립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등기를 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에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 있으면 여기다 저당을 못 잡아. 그럼 여기다 저당을 잡으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보통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요. 나무 한 그루에 이제 이런 정원에다 심어 놓는 뭐 관상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싼 나무는 억 단위해요. 우리 이제 왜 보통 그 아파트 뭐 한 1000세대 정도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 입주할 때 보면 이제 조경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거의 다 되면 이제 조경을 하고 아파트 이제 진출입로에 보면 그 뭡니까 이제 소나무 같은 거 뭐 산에서 오래된 소나무 이제 캐다가 이제 여기다 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캐다가 몰래 캐다가 심는 게 아니라 사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런 나무 보통 그 큰 아파트에 한 10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에 조경수로 심어지는 소나무들은 한 5천만 원 한 그루당. 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런 고가의 뭐 그 고급 주택 같은데 정원수에 들어가는 나무들은 그루당 한 1억 정도 호가해요. 근데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해봐. 막 1000그루, 2000그루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또 엄청난 그 재산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대출, 예, 이걸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 예, 그래서 명인 방법과 등기의 차이는 저당권을 잡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고 이 임목도 일종의 이 수목도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 등기된 기업 재산을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등기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네, 소유권과 저당권을 잡아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출도 좀 받고 뭐 거래도 좀 하고 하려고 잡아놓는 것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책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 40페이지 볼까요? 네, 우리 책 40페이지입니다. 거기 40페이지 하단에 쭉 내려가다 보면 공장재단의 구성 해가지고 표가 하나 나와요. 그쵸? 네, 거기 기업번부터 보면 공장재단을 구성할 때 공장 기업이 뭐 가령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이런 공장 기업이 있잖아요. 공장 기업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 굉장히 광활한 뭐 이런 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원 영통구라는 동네에 아주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토지, 또 포스코는 우리 저 포항에 또 아주 광활한 토지 갖고 있잖아요. 그런 토지, 건물, 뭐 공장 건물,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무동이라든가 또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강남에 사옥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대리점 건물, 그런 건물 다 포함시키고 그 밖에 공작물, 기계, 기구, 전봇대, 심지어 전봇대 같은 것도 공장 안에서 뭐 따로 설치했다면 그것도 재산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싹 묶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묶어서 뭐 전선, 배관, 레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기차 같은 거 다니는 이 철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레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이 그 강의 20년 전에 이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뭐가 너무나 궁금하냐면 이게 공장재단이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궁금해가지고요. 당시 이제 포항제철, 지금은 이제 포스코로 상호가 바뀌었는데 포항제철 시절에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견학 좀 한번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뭐 메일도 보내고 뭐 홈페이지에다 신청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제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견학을 이렇게 갔는데 그 포스코 기념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공장 앞쪽에 있거든요. 그 큰 도로 앞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버스 이제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열댓 명 같이 갔는데 그 포스코에서 이제 제공한 그 버스를 타고 공장 안에 이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투어를 하는 거죠. 이제 견학을 한번 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그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항구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배로 실어 오니까 그게 뭐 비행기로 그 수송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배에서
말하자면 그 철광석을 기차에 실어. 그래서 기차에, 왜냐면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기차에 실어가지고 그 기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공장 안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그 이제 고로라고 해가지고요.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거 만드는 뭐 용광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까지 기차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기차가 들어가서, 이제 그 철광석을 집어넣는 뭐 이런 어떤 그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 기차가 지나가는 레일, 그것까지 하나의 이제 그 포스코 안에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 포스코 안에서 기차가 움직이는 그 뭡니까? 그 선만 한 5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장, 광활한 공장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재산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뭐 항공기가 있고 선박 같은 게 있는데, 선박에다가 채색 별 하나만 해요. 예, 선박 되게 중요한데, 일단 선박은 어디에 묶일 수 있냐면 그 중개 대상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선박이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종류의 선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선박이 있다면 얘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속한 선박이냐면, 선박인데 얘가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말하자면 편입이 돼 있다면, 편입이 돼 있다는 건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선박이. 그럼 이거 묶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선박이 단독으로 나오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디에 속해 있는, 공장재단에 속해 있는 선박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돈 되는 권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묶어. 뭐 예를 들자면 실제 이제 포스코 견학을 좀 해봤는데, 제가 이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당시에 뭐 몇백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이드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뭐 잃어버렸고. 근데 뭐가 하나 좀 궁금했냐면, 국유지도 상당히 포스코에서 쓴다 그러더라고. 국유지. 왜냐면 이제 거기 이제 선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 그 사유지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만 쓰는 전용 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국유지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국가로부터 지상권을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권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비읍번에 보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식재산권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고요. 그 지식재산권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포스코에서만 생산되어지는 특허권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철이 아니에요. 왜냐면 강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철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철판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공을 하는데 가공의 용이성이랄지, 또 가공을 했을 때 철판이 어느 정도 버티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잘 견뎌야 되는 강성이랄지, 이런 거를 포스코만 생산하는 그런 강판들이 많대요. 그런 것들은 특허권으로 다 묶어놨겠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특허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2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그 광업재단의 구성물들이 또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 광업재단의 구성물들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거기 두 개만 좀 기억할게요. 3번에 보면 선박 나와 있는데, 선박에다가 다시 한번 채색 가구별 하나만 잡을게요. 또 설명을 드리면, 선박이 단독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그런데 선박이 어디에 속해 있을 때는 공장재단이나 혹은 광업재단이라는 곳에다가 이게 만약에 편입이 돼 있다면, 이 선박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하나의 물건이니까, 이게 일체로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하나의 물건이거든요. 일체로 거래를 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일체로 거래를 시켜야 돼요. 일체로 거래. 그러니까 일체로 거래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해놓은 여러 가지 개개의 물건이 있잖아요. 개개의 물건. 뭐 예를 들자면 선박도 있고, 뭐 특허권도 있고, 뭐 있을 건데, 이런 거를 개개인별로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걸 거래해야 돼?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거래해야지, 이런 거를 따로따로 거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일체로만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에는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요거 하나, 즉 명임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임목은 등기된 20개 집단이다. 그래서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이랑 임목의 차이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은 소유권만 그냥 표시하는 데 비해서 임목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임목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과 무슨권, 저당권에 객체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여기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등기를 했으니까 이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당연히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내용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 좀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책은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34쪽에 보시면 34페이지 맨 밑에 일필 토지의 일부 뭐해서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참고 하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토지가 일부도 거래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일부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겠죠. 뭐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봐 드리면 이게 이런 반듯한 토지가 하나 있다 그러죠. 토지의 단위는 필지인데 1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의 단위인 토지가. 그러면 이 전체를 거래할 수도 있지만 이만큼은 일부잖아요. 일부도 거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매매할 수는 없죠. 왜? 등기를 못하니까. 근데 이만큼에 대한 매매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토지인데 이거는 이만큼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매는 안 되지만 임대차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를 우리가 알선하면 되니까 일필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일필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넘어오시면 대토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토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수용 같은 게 된 사람들이 뭐 이제 땅으로 대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주자 택지, 그러니까 수용등에서 다른 데로 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데서 이제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이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라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그냥 증서 이런 종이 쪼가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종이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아닌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내려오면 이제 건축물에서 세차장 구조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대상물에서 출제가 굉장히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모든 세차장이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볼트나 너트로 이렇게 조립 방식으로 되어진 그 세차장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 가시면 36페이지 맨 위에 미분양된 현존 아파트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것도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현존하는 아파트는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 그러니까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분양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당연히 이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이제 그 분양권하고 입주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분양권은 장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입주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렇죠? 입주권. 입주권.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말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심화에 보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분양권 입주권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요 얘기인데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주택을 공급을 할 때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하거든요. 주택법에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주택을 공급받은 지위가 있다면 공급받은 지위가 있다면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요.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분양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동호수가 특정을 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죠?
계약이 됐고 분양 계약이 됐고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랑 이 동호수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첨만 된 지위, 당첨만 된 지위, 당첨만 된 지위다. 이거를 분양권이라고 그러기도 하던데 입주권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얘를 우리 대법원이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당첨만 된 거니까.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공법 시간에 어떤 법을 또 배우냐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걸 줄여서 그냥 도정법이라고 줄여 부를게요. 도정법은 공법 시간에 배울 건데 그 도정법이 이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법이 요 도정법인데요. 우리 주택이 노후화돼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든지 재개발을 하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조합원의 지위가 되면 이 조합원의 지위 이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입주권이라 그래요. 이거는 분양받은 게 아니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막바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입주권하고 요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주택법에 의해서 공급받은 분양권 그리고 도정법에 의해서 조합원의 지위로 받은 입주권 요거 두 개는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계약도 안 되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당첨만 된 지위가 있다면 이게 당첨만 된 지위도 뭐 사고팔고 하거든요. 요거를 입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법원이 이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얘는 이제 요렇게만 입주권이라고 주면 얘하고 또는 얘하고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입주권을 가지고 출제할 때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당첨만 됐다라는 표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 요것만 조심할 거예요. 당첨만 된 지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도 안 돼 있거나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명인박물 같은 20개 집단만 아시면 되겠고요. 38페이지 쪽 넘어오시면 뭐 과실, 농작물, 기타 있는데 이거 전혀 시험하고 관계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X 표시 과감하게 하세요.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목이 있는데 아까 임목은 등기된 20개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또 시험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넘겨볼게요. 40페이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 등기된 기업의 재산이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42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그쵸? 또 중개가 가능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좀 잠깐 풀어봐 드릴게요. 45페이지 넘어오시면 1번과 2번 문제가 있는데 2번 문제 우리 재작년 30회 본시험 문제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 기억벌의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일단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규정 규정 광물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규정 없고 미채굴 광물은 국가 거예요. 국가 거니까 그 거래가 안 돼. 사적 거래가 안 돼. 개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채굴 광물은 규정 없어서 안 되고 사적 거래 안 돼. 국가 거니까 개입할 수 없어. 세 개 다 걸리네요. 제끼셔야 돼. 온천수는 물이에요. 물이니까 규정 없고 거래 안 되고 물은 다 우리 그 공물이에요. 자연 공물이니까 뭐 사인이 이걸 소유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 금전채권 규정 없잖아요. 규정. 거래는 가능할 거예요. 우리 채권 거래하니까. 근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 되고 개입도 가능하지만 여기 하나 안 되고 그 다음 점유 혹은 점유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 점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제가 그 점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이게 칠판지우개인데 이 칠판지우개를 지금 제가 손에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이 물건을 제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걸 점유라고 하는데 이 점유는 계약 관계로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을 제가 여기다 내려놓으면 제가 점유를 상실했죠. 그리고 제가 다시 잡으면 점유라는 권리가 취득된 거잖아요. 이거는 계약 관계로서 이게 득실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 정신작용으로 이거를 손에다가 잡으면 점유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놓으면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사실행위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약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개 줬는데 4개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다음 시간에 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